이곳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지금 아프리카는 한국으로 인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탄자니아 동부해안, 인도양을 끼고 있는 작은 어촌 마을 은바가라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이나라고 합니다. 바다는 언제나 저희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해 뜨기 전 어둠 속에서 아버지는 낡은 통통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어머니는 그물이 찢기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손질하며 새벽을 맞이하셨어요. 저 역시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부터 어획물을 옮기고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점점 더 우리에게 인색해졌습니다. 어획량은 줄고 날씨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했고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노쇠한 어민들과 희망 없는 풍경뿐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희는 외부의 관심이나 도움이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 도시에 머물렀고 간혹 찾아오는 외국 기관의 방문자들도 사진을 찍고 형식적인 조사를 한 뒤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기술자가 장기 파견되어 어업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마을회의 발표를 들었을 때 대부분은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앞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정민호 씨였습니다. 한국 출신의 수상기술 전문가라고 했지만 처음 인상은 그저 조용하고 체고 작은 동양인일 뿐이었어요. 그의 정중하지만 말수가 적은 태도는 처음엔 거리감만 느끼게 했고 누군가는 뒤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수군대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한국 사람이 어업에 무슨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조차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민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을을 관찰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매일 마을 아이들에게 스와힐리어를 배우고 새벽마다 어부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지만 그는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고장난 엔진을 분해하고 수리하고 낡은 냉동고에 전선 배선을 직접 새로 짜는 등 말보다는 손으로 우리를 설득했습니다. 그가 처음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동어업선단 운영과 해조류 양식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회관 안은 이상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은 비가 온 다음 날이라 축축하게 젖은 의자와 바닥 위에 아직도 습기가 남아있었고 바다에서 돌아온 어르신들은 젖은 어깨에 수건을 얹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앉아 있었어요. 정민호 씨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천천히 넘기며 김과 미역이라는 이름의 해조류 사진을 보여주었고 저는 통역을 하며 이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만 연간 2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해조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OECD 국가 중 해조류 양식 기술 자립도 1위 국가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자 한 어르신이 작게 탄식했습니다. 해초를 기른다니 우리는 고기 말고는 바다에서 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는 여전히 물고기와 새우, 조개를 채취하는 공간이었을 뿐입니다. 그 속에 무언가를 기른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바다란 자연의 것이고 인간은 그것을 덜어내 쓰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사고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길들인다는 건 신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술은 자연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협력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날 저녁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기술보다 협동이었습니다. 해조류 양식도 신기했지만 공동어업선단이라는 개념은 어르신들에게 훨씬 더 낯설고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배를 함께 쓴다니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누가 지나? 고기 잡는 방식은 각자 다 다른데 그걸 하나로 묶는다고, 해초를 누가 사서 먹는다고 양식을 해? 같은 말들이 회관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해보다 두려움이 더 컸고 변화보다는 익숙한 불편을 선택하려는 정서가 강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정민호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 어촌계의 1960년대 사진부터 현재의 위성 사진까지 준비해와 마을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공동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예전엔 연간 어획량이 지금의 탄자니아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협력과 기술이 해답이었고 지금은 연간 수산물 수출액이 9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마을 회관 한쪽 벽에 어업성장 그래프를 그려 붙였습니다. 도표에는 한국의 어업 수출액 추이, 해조류 소비 트렌드, 지역 어촌계 운영 사례들이 빽빽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후 그는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작은 모임을 열고 변화는 큰 배가 아니라 조그만 돛담배처럼 시작해야 한다며 먼저 동의한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아주 작은 양식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양식장조차 초기엔 논쟁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다에 그런 걸 설치하면 물고기 도망간다 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고 일부 어르신은 항의의 의미로 마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와 청년들은 흔들림 없이 매일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바닷물의 염도와 수온을 측정하며 이곳은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고 그 말은 하루하루 실증적 데이터로 증명되어 갔습니다. 드론을 띄워 바닷물의 흐름을 촬영하고 해조류의 자람 정도를 사진으로 기록했으며 바다 위에 떠있는 부표의 위치까지 수학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바다를 캔버스 삼아 섬세하게 그려내는 예술가 같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말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설득력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저 통역을 돕는 역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통역이 아닌 기술 설명이 필요해졌고 그러려면 저 자신이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수온과 염도 변화가 해조류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드론 영상 분석을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한국의 다단계 어장관리 매뉴얼이란 것이 왜 중요한지 등 수많은 개념들을 접하면서 저는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식 어업으로 인해 마을은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건너온 듯한 변화를 겪었어요. 조심스럽게 시작된 해조류 양식은 어느덧 마을 전체의 일과가 되었고 드디어 그 기다리던 첫 수확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해조류 줄기에 매달린 해초들이 초록빛으로 반짝이며 바닷물 위로 떠오르던 그 광경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양식장을 둘러보며 눈물을 훔치듯 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시했던 그 해초라고. 이렇게나 풍성하게 자라날 줄이야. 그날 이후 마을에는 실로 다이내믹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촌계 내부에는 정민호 씨의 조언에 따라 생산량과 수익을 체계적으로 집계하고 일정 비율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어요. 이 시스템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협력의 시작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 씨는 한국에서 운영되던 어촌계 수익 분배 모델을 토대로 수익이 특정인에게 몰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구조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도 과거엔 공동체 내부 불균형으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투명한 분배 시스템으로 마을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변화는 해조류 가공 단계에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수확된 해조류를 단순히 말려서 파는 기존의 방식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수산물 2차 가공산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원재료 판매로는 결코 마을 경제가 자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위생, 품질, 유통의 전 과정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HACCP 위생관리 기준을 기준으로 한 설비 도면을 직접 그려 마을 내에 소형 가공 작업장을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탄자니아 현지 환경에 맞는 저비용 진공 포장기를 커스터마이징에 도입하였어요. 이 장비는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을 개조해 들여온 것으로 유지 비용은 낮고 에너지는 태양광으로 충당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가공된 해조류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프리미엄 건강 간식이라는 콘셉트로 포장되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한국의 성공적인 수산물 마케팅 사례를 바탕으로 제품 라벨에 탄자니아 청정 해역 100% 한국 기술 협력 생산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바이어들의 관심을 단숨에 끌었고 다르에스살람과 모로고로 그리고 나중에는 나이로비의 소매점까지 계약이 이어졌어요. 단 1년 만에 마을의 총수익은 기존 대비 약 4.3배 증가하였습니다. 단순한 수치였지만 그 안에는 삶 전체의 구조가 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로 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이 하나둘 돌아오면서 어촌계는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을회관 앞에서 포장 작업을 지도하는 청년 바카리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도시에서 배운 건 경쟁뿐이었어요. 여기선 함께 살 방법을 배워요. 그의 말에 정 씨는 말없이 미소 지었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마을의 일상에도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촌계 본부 앞에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모여 전날 수익을 집계하고 품질 평가를 공유하며 판매 피드백을 나누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 씨는 늘 회의 끝에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의 어촌은 이렇게 매일 반복하며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누구보다도 현장을 아는 사람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모두가 믿고 따랐습니다.
특히 저는 기술보다 더 감명 깊었던 것은 한국식 일하는 방식의 철저함과 공동체 내부 질서였어요. 시간 약속, 안전수칙, 위생규정, 데이터 공유 등 작은 약속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는 모습은 처음엔 번거롭고 딱딱하게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바로 신뢰의 기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질서란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내가 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라고 정민호 씨가 말했을 때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2025년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한 날이 있었어요. 정민호 씨가 어촌계 회의 도중 조용히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곧 외신 기자들이 마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BBC와 알자지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말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국제 언론이라니 그 이름은 그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만 보던 거대한 외부 세계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을 아이들이 흙먼지를 털어내며 마당을 정리하고 어른들이 창고 외벽에 손수 페인트를 칠하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외국 손님을 맞을 처지냐? 라던 할아버지도 몰래 손수건으로 창틀 먼지를 닦고 계셨습니다. 기자들이 마을에 도착한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BBC 취재팀은 헬리캠을 통해 마을의 해조류 양식장을 상공에서 촬영했고 드론 화면에 비친 파란 해역 위로 떠있는 부표들의 질서정연한 배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자지라 측은 특히 사람들의 표정에 주목했습니다. 도시보다 더 활기찬 시골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기자의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침묵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마을이 지금은 활기와 질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정민호 씨와 저 그리고 청년 어업팀을 인터뷰했습니다. BBC의 다니엘라 기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어촌에 정확히 무엇을 제공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자 정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없이 웃으셨고 기자는 메모를 멈추고 제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취재는 단순히 기술과 구조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알자지라 측은 마을 여성들이 운영하는 소형 가공장에도 방문했고 직접 해조류 스낵을 시식하며 맛과 품질에 감탄했습니다. 한 기자는 이 정도 품질이면 유럽 수출도 가능할 겁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치 마을 전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BBC에서는 아프리카 어촌의 한국식 공동어업 혁명이 시작되다 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방송에는 해조류를 채취하는 청년들의 모습, 마을 공동회의에서 분배표를 보며 의견을 나누는 장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배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그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졌고 저는 SNS를 통해 당신들의 마을은 아프리카의 희망이다라는 메시지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 유엔개발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 모델 사례집을 발간하며 마을의 이야기를 공식 등재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협동의 바다, 한국형 어업 모델을 통한 공동체 자립 사례였으며 그 안에는 정민호 씨의 어촌 설계도, 수익 분배 도표, 마을의 1년간 변화 통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보고서 서문에는 단순 기술 이전이 아닌 생활 방식과 가치의 전환을 이끈 최초의 개발 협력 모델이라는 문장이 실렸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단지 양식장 하나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생활, 공동체의 미래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마을 안팎을 오가며 해산물 무게를 재고 시장에 내다 팔던 제가 어느새 마을 어촌계의 부계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그 전까진 단지 생계를 위한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어민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어촌의 구조와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특히 여성 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처음 회의 주제를 맡았던 날, 저는 너무 떨린 나머지 손에서 마이크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정민호 씨가 조용히 제게 건넨 한마디는 평생 제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당신은 지금 이 마을의 내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떨 필요 없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을 내 여성 어민들을 대상으로 수산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물고기를 잡는 법이 아니라 해조류의 종류, 수온 변화에 따른 양식 대응법, 포장 가공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협업의 방식까지 전달했습니다. 정 씨가 소개한 한국의 협동조합 정신은 단순히 조직을 운영하는 틀만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였어요.
한 명이 고기를 잡으면 한 끼가 해결되고 10명이 나누면 다음 세대까지 준비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그 철학을 여성 어민들에게 꾸준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건 수익이 아니라 책임과 자존심입니다. 정민호 씨는 기술 이전과 공동어업 구축만으로도 마을에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오래된 교회 건물 옆 빈 공간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배우는 곳으로요.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그곳에 나무 의자 몇 개와 중고 칠판이 들어오고 한국어 교실 같이 배우는 마을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미래가 곧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업은 단지 한국어 단어와 문장을 외우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한국에서 언어는 관계의 질서를 만드는 기초입니다. 라고 설명하며 예절과 인사, 질서의 가치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 전에 인사를 합니다. 길에서 어른을 보면 반드시 고개 숙여 인사하고 대화 중에도 존대를 잊지 않아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를 말하기 시작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인사말이 교실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이제 우리 마을 아이들은 아침이면 어른들께 먼저 인사하고 회관에 들어설 때도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점차 마을 어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늘 과묵하고 혼자만의 방식을 고수하던 은말의 할아버지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사를 한다지? 라며 먼저 아이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 순간이었어요. 아이는 깜짝 놀라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은 마을 회관 안의 긴장마저 풀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 한국어 학교를 기점으로 마을에는 하나둘 한국의 문화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민호 씨는 주말마다 한국 문화 체험의 날을 열었고 거기에서는 한복을 입어보거나 간단한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써보는 시간도 포함되었습니다. 마을 여성들은 처음엔 생소해하던 김치 담그기와 떡 만들기를 배우며 점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급기야 마을 축제에서는 김치 콘테스트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가장 맛있는 김치를 만든 바티 아주머니는 이제 이건 우리 마을 음식이야 라며 웃었고 정 씨는 바로 그겁니다. 한국의 음식이 아니라 이 마을의 음식으로 만드는 거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니었어요. 마을 공동회의에서는 한국 드라마 OST가 배경음악으로 깔리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한국식 놀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를 익혔습니다. 어른들은 정 씨가 보여주는 한국 다큐멘터리 시간을 가장 기다리는 주간 일정으로 삼았고 어느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 입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건 한국식으로 해보는 게 어때?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의 영향은 단지 외적 문화의 유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식 시간 엄수와 약속 문화도 점차 마을의 일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모임 시간이 1시간쯤 밀려도 아무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누가 10분만 늦어도 이건 한국식이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 씨는 이를 두고 한국에서 시간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에요 라고 설명했고 사람들은 그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전체는 점점 작은 한국을 닮아갔습니다. 어촌계의 청년팀은 포장 제품의 디자인에 한글을 함께 넣기로 결정했고 제품 이름도 바다의 선물선처럼 한국어와 스와힐리어가 어우러진 형태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도 신선한 인상을 주었고 한국 기술로 만든 건강식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켰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라는 말을 마을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고 일부 청년들은 실제로 장학금 제도를 통해 한국 유학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나중에 커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마을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바다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수평선 넘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역시 매일 아침 한국어 학교에 들어가 아이들의 인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한마디가 단지 인사가 아니라 이 마을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이 한 가지 진실을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체계적이며 동시에 가장 따뜻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늘 자본과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때때로 공동체의 온기가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도움을 주면서도 때로는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효율만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돈을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함께 보냈고 실패를 함께 겪었으며 무엇보다도 함께 잘 사는 법을 몸으로 보여주었어요. 기술이 필요할 때는 기술을, 질서가 필요할 때는 질서를, 따뜻함이 필요할 때는 조용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화는 이 작은 마을을 지금 이처럼 존엄과 희망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회의가 끝난 후 조용히 마을 뒷산에 올라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앉습니다. 바다 너머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며 한 사람의 조용한 기술자 정민호 씨가 가져온 변화가 어떻게 이토록 커질 수 있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늘 같습니다. 한국은 단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아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것은 드론이나 해조류 양식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동의 방식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존엄을 지키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마을은 바다 앞에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국어 노래를 부르고 가공장 앞에서는 새로운 제품 포장 디자인을 의논하며 회관 안에서는 여성 어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에는 조용히 스며든 한국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면서도 가장 따뜻한 진짜 배움의 나라가 어디인지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와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크나큰 선의를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그 도움을 당당히 되갚을 수 있을 만큼의 역량과 자립심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매일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촌계 회의에서 우리는 언제나 말합니다. 우리를 도와준 한국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 단순한 보온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정민호 씨가 떠나더라도 그의 발자취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시스템과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가는 길의 가치를 후대까지 전하고 지켜갈 것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민호 씨처럼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